저출산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장 심각하고 그걸 다들 인지를 하고 있고 GDP 대비 가족 관련 공공 지출을 보면 OECD 평균도 안 돼요. 아직도 하위권이에요. 그래서 2060년쯤 되면 예를 들면 국민연금 기금도 고갈된다는 것은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럼 그렇게 그냥 놔둔 채로 젊은 세대에게 애 낳으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또 저출산의 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희망이 보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가 하는 말이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다의 진행자 최정훈입니다. 오늘은 또 굉장히 중요한 한국의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황지수 교수님께서는 재작년에 여성 노동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셨던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님의 제자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경제학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노동 구조와 또 인구의 변화에 대해 연구해 오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율전공학부에서 노동경제학, 가족경제학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는 황지수입니다. 사실 저는 교수님을 이전에 한번 매체에서 뵌 적이 있어요. 한국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쿠르트 게작트라는 독일 과학 채널에서 대한민국은 끝났다 라는 그런 제목의 영상을 게재를 했었는데, 그 영상을 자문을 맡으셨던 것이 교수님이셨고, 그 영상은 교수님께서도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제목을 이제 그렇게 South Korea's over 아니면 한국은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목은 제가 정말 원하지 않았던 제목이기는 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유튜브에서 특히 큰 그런 반응을 그쵸. 일으킨데 물론 한 몫을 한 것 쿠킹을. 같아요. 자극적인 제목이라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우리가 하기 나름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물론 어떻게 하더라도 갑자기 출산율이 막 2배, 3배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저출산의 그런 추세 안에서도 현명하게 어떻게 하면 잘 대응하고 대비해서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살만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룸은 아직 있다고 보는데, 이미 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 불편한 면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 영상이 공개되고 여론이 정말 뭐랄까 암담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정말 우리는 끝난 건가? 이렇게 조금은 암울한 미래를 우리가 모두 좀 공유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 다루게 될 이 저출생이라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간단한 묘책이 없는 것은 맞고요. 예, 그 단기적인 그런 어떤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면 사실 진작에 그리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해결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묘책은 없고 지름길은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좀 더 장기적인 그런 시각에서 안 풀고 남겨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과제들을 결국에는 풀어 나가면서 그래도 조금은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저출생에 가장 직결되는 그 당사자, 청년들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저도 미혼 무자녀 청년인데 어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청년들이 포기하고 있다, 저도 정말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요인 때문에 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을까? 한국의 그런 저출산 컨텐츠를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도 그렇게 주목을 하는 데에는 사실 그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어떻게 보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나라를 더 알고 싶어지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전혀 아니고, 사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출산율이 이제 떨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글로벌하다는 것은 이제 어떤 나라의 그런 특수한 무슨 문화적인 요인을 넘어서는 그런 굉장히 공통적인 사회 경제적 변화가 있다는 뜻일 텐데, 이것에 대해서 경제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자녀의 수보다는 자녀의 질에 투자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인데요. 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이제 게리 베커의 Quantity Quality Trade-off 이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자녀가 곧 집안에서도 노동력이었고, 가문의 번성 가능성을 높여주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실제로 노동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영유아 사망률도 높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명의 자녀를 낳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었는데, 이제 점점 산업 구조도 변화하고 또 공교육이 확대되고 영유아 사망률도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여러 명의 자녀를 낳는 것보다는 자녀 한 명 한 명의 질,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이제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이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또 공통적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요인은 이제 여성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증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회비용,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기하는 것에 대한 비용인데,
건데 예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그 기회 자체가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온 시간을 다 쏟는 것에 대한 그런 기회 비용이 크지 않았는데 이젠 여성의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경제활동 기회가 확대가 되면서 여성에게 아이를 낳는 것은 이제 큰 포기, 그러니까 그런 큰 기회비용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점점 더 여성의 이런 일과 아이 사이의 그런 트레이드오프, 상충 관계가 발견이 되는 것은 이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사실 지금 선진국들 중에서 우리가 대체 출산율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 네네. 2.1명을 넘는 선진국은 없어요. 대체 출산율을 2명이라고 보통 하는 이유는 이제 2명이 아이를 낳으니까 그래서 2명이 2명을 낳아야 그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처럼 뭐 1명보다도 덜 낳으면 한 세대를 지날 때마다 인구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이죠. 사실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도 네. 한국의 출산율에 관심이 관심 많죠.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병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가 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이다라는 네, 분석이 네. 되게 유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이제 퀀티티 퀄리티의 트레이드오프 문제랑 여성의 기회비용 증가라는 두 가지 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둘 다 당연히 한국에도 해당되는 것인데 그런데 한국이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다른 나라들과 차이나게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한국만을 어떤 독특한 요인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특정적인 요인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선진국들도 이제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OE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출산율이 1.5명 정도라서 우리나라의 2배인 것이죠. 그래서 네. 엄청 사실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유독 이렇게 엄청 낮은 출산율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지금 사실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논의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요인을 이제 찾아보고자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변한 것 자체에서 이유를 또 찾고 있기도 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들이 이 동아시아, 그 아시아의 맞아요. 용이라고 불렸던 그 친구들, 싱가포르. 그들이 다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라는 데서 이제 좀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몇십 년 만에 이제 이 선진국 궤도에 오른 정말 기적적인 그런 성장을 했고 물론 좋은 변화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여성의 교육 수준과 경제활동 기회가 확대가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네. 기회비용이 정말 빨리 정말 늘어나는 빨리 것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머니 세대와는 굉장히 다른 이제 딸의 세대가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약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사회 규범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는 이미지나 본인이 기대하는 그런 바들은 사실 그렇게 빠르게 바뀌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부모님의 모습이나 뭐 주변 어른들의 모습에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알게 모르게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빨리 변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런 이렇게 새롭게 확대된 여성의 역할이나 그런 역량하고 우리가 좀 익숙했던 그런 기존의 사회 규범 간의 엇박자가 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좀 서구 선진국과의 차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교육 수준은 뭐 선진국 중에서도 그쵸, 최고 제일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도 여자도 일을 한다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기대를 하는데 그것의 주변 환경,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든지 문화가 이 둘 다 일을 하는 모델에는 아직 잘 맞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바로 전 세대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일을 하고 어머니가 집안일과 육아를 거의 다 책임졌던 그런 모델 하에서 작동하던 사회이기 때문에 갑자기 남녀가 다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서구 선진국보다도 더 이런 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를 덜 낳거나 아니면 아예 나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럼 그 반대로 이제 해외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자녀는 있는 커플이라던가 그런 인구 가족의 형태들도 사실 훨씬 한국보다 보편적이잖아요. 한국에서 그게 늘어날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좋은 질문이신데 왜냐하면 이제 인구 이제 연구를 보면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그 결혼 이퀄 출산이라는 공식이 깨진 이유가 방금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아서가 아니라 결혼을 안 했는데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공식이 깨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공식이 깨진 게 반대 방향으로 이제 깨진 거죠.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를 안 낳는. 그런데 지금 뭐 제가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반대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점점 더 그런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나 뭐 가족은 딱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규범이 약해지고 있고 실제로 요즘 실질적으로 동거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다양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 세계적인 그 저출산 경향을 말씀해 주실 때 두 번째 요인으로 꼽아주셨던 것이 이제 여성의 시간의 기회비용의 증가라는 그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그러면 계량될 수도 있는가?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기회비용이 조금 더 어떻게 특징적으로 변했는가? 이런 추세도 좀 궁금합니다. 그것을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많이들 그리고 보는 통계 중 하나는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인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좀 쉽게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는 통계 중 하나인데요. 보통 이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 모두 연령대별로 경제활동 참가율을 찍으면 이렇게 험프 쉐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은퇴하는 사람들 생기면서 다시 줄어드는 이런 험프 쉐입이 남자 여자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남자는 똑같이 이런 험프 쉐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M자 곡선이 나와요. 그래서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M자 곡선이다라는 그래서 표현을 쓰는데 M의 저점은 예상하는 것처럼 이제 결혼, 출산, 정년기쯤에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아예 이탈을 하면서 그 M자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세대별로 그려보면 그 M이 점점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점이 20대였는데 네. 20대 때 많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점점 이 그 꼭지점이 이렇게 30대로 이동하는 것을 실제로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M의 그 뾰족한 부분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M자이기는 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그거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거의 M자이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여전히 결혼과 출산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좀 덜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근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엄밀하게 보려면 한 여성을 추적하는 그렇죠, 겁니다. 추적. 예, 이 7685년생 여성 남성들이 첫 자녀 출산 전후로 어떤 변화를 겪는지를 데이터로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첫 자녀 출산 전후로 소득 궤적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본인의 그런 커리어 패스에 큰 타격이 오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에는 첫 자녀 출산 1년 전에 비해서 출산 후에 소득이 평균적으로 45%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근로시간을 조금 줄이거나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일을 이탈. 그만두는 그런 여성이 여전히 많다 보니까 그런 여성들의 소득이 다 0으로 잡히게 되면서 이제 45%나 떨어지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 수치를 이제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북부 유럽 여성의 경우에는 소득 감소가 한 10에서 20% 정도 나오고요. 미국 여성의 경우에는 한 30%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도 물론 이게 0은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당연히 일, 가정, 양립 어렵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더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경직적인 그런 근무 여건이랑도 좀 이제 연관이 되어 있을 텐데 partially 조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아예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양육과 관련된 그런 기대치나 문화가 또 다르다 보니까 여성이 스스로 애를 케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맞아요. 다양한 이유로 그게 꼭 누가 강제했다는 것은 네. 아니고 자발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기회비용이 큰 거는 맞다라는 것을 데이터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육아휴직이라고 우리가 저출생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또 단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육아휴직을 정말 잘 실천하고 도입하면은 이론적으로는 그 그래프가 좀 해소가 되긴 할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도 육아휴직 제도가 선진국에 비해서 뒤처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많이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아니면 심지어 그보다 더 제너럴한 수준으로까지 이제 육아휴직 제도가 바뀌었는데 이제 육아휴직 제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리미테이션이 가만 놔두면 여성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육아휴직을 안 쓴 직장에서 그 1호가 된다는 그 부담감은 그리고 그것이 혹시라도 돌아올 그런 커리어 불이익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요인이 사실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빠 육아 휴직에 있어서 이제 조금씩 사례가 쌓이다 보면 결국 이것도 근데 언젠가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제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93년도에 그러니까 30년도 더 됐죠. 93년도에 아빠 육아 휴직 할당이 도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빠 육아 휴직 할당의 그 정책 효과를 연구한 유명한 경장 논문이 있는데요. 그 논문에서 이제 보여준 것은 이제 그 정책 대상이 되었던 아빠들이 육아휴직 테이크업이 늘어난 것은 당연하고 이제 그 할당이 되었으니까. 근데 그보다 더 흥미로웠던 이제 연구 결과는 몇 년 후까지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그 정책 대상이 꼭 아니었던 그 직장에 다니는 남성 동료들 그리고 형제들의 육아휴직 테이크업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이런 정책이 처음에는 좀 효과가 미미해도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정책 효과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저자들은 이것을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게 특히 이런 가족과 관련 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은 사실 단기간에 즉각적으로 뭔가 반응이 나오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건드려주면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또 인상 깊었던 게 그 스노우볼 효과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대상자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그 분위기 따라서 가랑비 옷 젖듯이 변화해 가는 거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정책들은 엄청 롱텀으로 이렇게 수행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인상이 좀 있어요. 이게 사실일까요? 첫 번째는 과연 충분히 했나입니다. 우리가 다 해봤는데 안 되던데?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다 해봤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단편적인 예시로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장 심각하고 그걸 다들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그만큼 뉴스에도 맨날 나오고 그리고 저출산 예산도 뭐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GDP 대비 가족 관련 공공 지출을 보면 OECD 평균도 안 돼요. 아직도 하위권이에요. 우리가 과연 다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아직 충분히 다 해보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 우선 첫 번째이고요. 근데 출산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라이프 디시전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고 지금 본인의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십 년도를 내다보면서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 뭐 출산 장려금이 몇십만 원 늘었다고 해서 아니면 뭐 육아휴직이 뭐 몇 주 늘었다고 해서 아이를 낳아야지라고 갑자기 선택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좀 근본적인 예를 들면 노동시장 구조를 건드린다든지 이렇게 좀 더 근본적인 것들은 아직은 시도가 많이 안 되었던 것 같고 그만큼 근데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 젊은 세대가 나을 수 있겠는데 한 명 더 나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데 영향을 미치려면 결국 이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근본적인 것들이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진단한 또 문제들을 바탕으로 결국은 교수님께서 또 연구하시는 노동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럼 대한민국이 지금 이 초저출산 그리고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의 노동 구조는 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뀌어 가야 적합할까?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중 이제 하나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도 또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근무 여건의 유연화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무 여건 유연화라는 것은 시공간적인 것을 다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조정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든지 뭐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경직적인 어떻게 보면 다들 아침 일찍 해서 저녁 늦게까지 회사에 앉아있는 그거에서 좀 벗어나서 좀 유연하게 조정을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재작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았던 클라우디아 골든이 얘기하는 그런 greedy job 있잖아요. 굉장히 나의 시간을 다 뺏어먹는 그런 직장 아니면 한국말로 하면 제 생각에는 빡센 직장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빡센 직장에 다니면서 는 이게 그냥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 시간을 좀 바꾸는 것이 되었건 아니면 며칠을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되고 조금만 그 유연해져도 부부가 그래도 조금 그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그런 유연한 그런 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미국의 경우에도 사실 팬데믹 지난 다음에 재택근무나 그런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이 많이 확산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각 현장에 맞게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금 더 근무 여건이 유연화되면 이런 그 일가정 양립이라는 정말 이런 이 일상적인 이 문제가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본 또 후배들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저출산 문제를 좀 진단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데이터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기형적인 어떤 인구 구조를 갖고 가지게 될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 고령화 사회, 일본 같은 뭐 초고령화 사회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사회로 잘 연착륙할 수 있는 모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초저출산으로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변화는 인구 구조의 그런 변화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노인 세대에 비해서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생산 가능 인구가 상대적으로도 그리고 절대적으로도 인구수가 줄어드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처럼 어르신들도 그러니까 고령자도 경제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것에 맞춰서 또 노동 구조나 이제 시장이 적응하고 또 제도를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를 들면 정년을 그냥 연장을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비효율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냥 늘리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 그때 그 사람의 역량과 생산성에 맞게 전환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파트타임으로 바꾼다든지 은퇴 이후에 근무 시간이 확 줄어든 어떤 태스크를 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은 연봉과 같은 포지션에서 오래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맞게 이거를 잘 바꿔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의 또 유연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유연화는 그러니까 근무 시간과 공간의 유연화인데 이거는 근무 생애 주기와 뭔가 그렇죠. 형태의 유연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와 그거 정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것 같다. 제 생각에도 그 재택근무나 그 근무 여건 유연화보다 방금 말씀드린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나이 문화랑 너무 얽혀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서로가 불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젊은 뭐 상사가 이제 흔해질 수 있어야지. 근데 이것이 근데 이런 변화를 거부하면 결국 모두가 루즈하는 게임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고령자도 잡을 찾기가 어려워질 거고 나는 내 위로 젊은 사람 있는 거 못 참겠다 이러면 그를 채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고 마찬가지로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고령자들이 여전히 예전보다는 이제 굉장히 건강하고 그만큼 경력이 있는 만큼 또 분명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순히 나이 때문에 이제 사장이 60살이니까 그 위로는 다 바이 이렇게 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도 루즈. 그래서 서로가 그게 루즈라서 이게 물론 우리가 나이 문화가 워낙 깊이 있어서 좀 처음 불편하겠지만 그게 전환을 해야 사실 다 윈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말씀하신 어떤 노인 빈곤이나 이런 생존과 관련된 문제랑 또 직결되는 것이 사실 연금이 있잖아요. 올해만 해도 이 연금이 좀 화제가 또 되었었던가 싶고 이 연금 문제도 고용, 노동, 고령화 이 사회랑 가장 또 직결되는 키워드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근데 사실 초저출산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사회 시스템이나 공공시설 서비스 이런 정말 사회 기반 제도가 붕괴되는 것 이게 저는 가장 우려가 되고 이것은 뭐 AI나 다른 기술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지금 저로서는 잘 상상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들은 인구 구조에 지금까지는 굉장히 의지하면서 운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예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였고 굉장히 젊은 사회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 지금까지는 허리가 굉장히 탄탄한 그런 인구 구조였기 때문에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내는 세금으로 이런 것들이 다 운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제는 거의 역삼각형에 이제 가까운 구조로 우리가 점점 변해가고 있고 그것이
100년, 200년 후가 아니라 한 2060년 정도 되면 인구의 반이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사회가 될 것을 저는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도 잘 픽처가 안 되지만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픽처를 잘 하지 않고 이제 당연히 지내는데 30년 뒤 뭐. 네. 그런데 정말 예전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의 반이 노인이고 그것은 이제 인구 수가 단순히 좀 더 줄어든 거랑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어떤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유지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내는 세금 아니면 뭐 보험료 이런 것들로 뭐 연금이나 이런 복지 시스템들이 다 운영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확 줄어드는데 이런 의료 서비스나 연금이나 복지를 필요로 하는 노인 세대는 여전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게 당연히 지속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네.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기금 고갈 날짜도 알잖아요.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60년쯤 되면 예를 들면 국민연금 기금도 고갈이 되는 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것이 뭐 몇 년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도 고갈된다는 것은 지금 자명하죠. 시스템상으로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럼 그렇게 그냥 놔둔 채로 젊은 세대에게 애 낳으라고 하면 그럼 이게 그 젊은 세대가 이제 보기에 아이를 낳을 때는 이제 본인의 그런 경제적인 환경 이런 것도 물론 생각을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십 년을 내다보고 내린 결정이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게 될지. 근데 이 아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유들 이 다 없어질 것 같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낙후될 것 같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될 것 같다. 라면 이제 아이를 낳는 결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저는 한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세대가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그 개혁하기가 어려운 과제라는 것은 알지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없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근데 지금 미래가 이렇게 보이고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안 오는 것이 아닌데 이제 파도가 저기 보이는데 계속 이 연금 개혁이라는 것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 제도 개혁을 획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고 그런 미래가 비관적으로 젊은 세대가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것 자체가 또 저출산의 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예전에도 어렵게 살았는데 뭐 아이 여러 명 낳아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희망이 보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가 하는 말이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똑같은 어떤 웰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앞으로 잘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잘 살 것 같고 그러면 그 좀 가족을 꾸리는 데 있어서 용기가 날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좀 있으면 이런 시스템들이 망가질 것 같고 아무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개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답이 안 보인다. 이러면 똑같은 웰대를 가진 사람도 가정을 꾸리는데 그 용기가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그런 재정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초저출산을 더 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더라도 미루지 말고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해일인데 멀어서 파도처럼 보이는데 그럼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가시성을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잘 안 보이지만 저는 교수님보다 훨씬 사실 안 그려질 거고 또 이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까지 정말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냥 한 명의 교수일 뿐이지만 저로서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얘기들이 좀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고 뭐 AI나 이런 이렇게 좀 더 재밌는 얘기들 많잖아요. 근데 이건 좀 이제 우울하고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좀 막막하기도 하고 이런 그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계속 이거를 자꾸 리마인드 시키는 것도 저기 계속 파도가 온다. 이거를 계속 이제 리마인드를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젊은 세대도 그것을 본인이 한 명 한 명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도 결국 이것을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 조금 더 픽처가 될수록 그것이 결국 여론에 반영이 되고 투표에도 반영이 되고 정책에 힘을 결국 실어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연구자로서는 이제 이것을 알리고 또 그 방향을 제가 아는 만큼은 이제 해외 사례 등등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데이터를 통해서도 그렇고 알리는 것이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황지수 교수님과 한국의 인구와 미래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고 좀 외람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진짜로 찐텐으로 굉장히 이제 진심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 문제의 뭐 심각성뿐만 아니라 우리 본인들 미약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에서도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